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실전 문제 모음 문제고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고전사약 파트입니다. 고전사약이라고 한다면 디르켐, 베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우리 자주난 머튼 바센즈부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상위적 상호작용으로 미시적 학자들까지, 즉 학자들의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한 문제는 반드시 차지하고 가끔씩 두 문제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제 이 파트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회학 공부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지문들을 활용해서 만들거나 또는 이제 다른 논문들, 책들 이런 걸 통해서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이제 만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냈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드한 지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절대 손해가 아니다 생각하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형광에 계신 분들, 미리 이제 자료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시고 확인하는 차원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확실히 효과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가자면 이제 기존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용 문제 차주에 나가요. 다음 주에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업 전에 미리 풀어보시고,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두 번씩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업 때 그냥 휙 지나갔었는데 이 질문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하나 더 나와가자면 뭐 그래도 이제 접촉이 안 된다, 잘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예, 1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문이 있긴 했어요. 지문이 있는데 기억령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지금 2점짜리 문제 유형이죠. 반드시 이제 하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두 개의 빈칸을 만들어 놓는 게 추세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개도 체크합니다. 예, 세 개도 체크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세 개 나온 적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두 개씩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걸 물어보는 경우보다는요, 이제 한 가지 어떤 유형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그냥 개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문에 나온 거는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13명 이상 참여하게 되고, 특례한 거 소년법과 혼동한다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기타 등등 이 촉법이나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 드라마나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는 먼저 앞서 나와 있고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촉법을 떠나서 그게 정말 추악할 정도의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정신형 인상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함의가 또 일찍 된 1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해보죠.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청원이나 요구를 하게 된 게 일종의 13만 명이 모였다라는 게 디르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집합의식의 형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맞다. 물론 반대쪽 측면에 집합의식도 존재할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뭔 잘못이냐, 이제 학습하지 못해서, 사회되지 못해서라고 보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청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의 집합의식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학자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행위는 인간들의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이 사회적 행위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사회 안에서만 볼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행위는 뭐 관찰 대상이에요. 이거는 누구하고 똑같아? 베버도 똑같아요. 베버도 똑같은데 접근 방식도 똑같아요. 왜 이런 사회적 행위를 하지? 라는 것을 둘 다 연구했어요. 근데 이 디르켐은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사회적 행위가 촉발된 것이 사회에서 왔고요. 이 사회에 있는 바로 무슨 의식 때문에? 집합의식 때문에. 사실 이 집합의식을 다이렉트로 묻는 것보다는 항상 물어왔어요. 항상 물어왔었고 이거 됐었고. 여기서 이 사회적 행위는 바로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의도나 동기에서 출발해. 이게 누구? 베버 입장. 거시와 미시를 가르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사실 모든 사회학자들이 이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죠.
그러한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어디서 출발하냐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 사회학의 기본입니다. 사회학은 사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회학이라고 보았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회학이란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가? 연구 대상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연구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벌써 답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숨어있는 이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숨어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과 그것을 둘러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숨어있다라고 얘기했어. 숨어있다라고 한다면 집합의식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자면 집합의식은 숨어있는 게 아닙니다. 숨어있는 게 아닌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회 안에 있다고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재적이라는 표현했거든요. 바깥에 존재한다.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뭐가 가능? 관찰 가능한 것. 그래서 숨어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표현을 써야 되냐면 관찰 가능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무슨 연구를 해요? 심층적 연구를 하게 되는 거지.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그렇지? 숨어있다 중요하죠. 숨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또 이거 문화인류학에서 숨어있다 표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비스트로스죠. 숨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 의식구조라는 단어를 쓰지. 의식이라고 표현하죠. 내면을 찾는 거지. 더 깊은 곳, 심리적 측면. 그래서 심층, 깊은 곳, 마음속. 그럼 여기서는 지금 찾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역에 대해서 독특하다라는 거 같이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다 왔어요. 숨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숨어있는 게 무엇이냐? 이 행위를 하려고 한 의도 같은 거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의도나 동기 같은 것을 찾는다가 되겠죠. 의도나 동기를 찾고 그것을 둘러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 이거 되게 웃겼는데 고등학교에도 이제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의미 그리고 상황적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것을 둘러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둘러싼이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제 의미라고도 볼 수 있고 상황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 상황정의를 내리게 되고 이 상황정의에 대해서 개개인들은 의미를 부여해요. 사실은 엄밀히 가는데 상황정의라는 것은 이 상황정의는 내가 이렇게 했다, 이해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정의가 존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실 둘 다 답이 다 될 수 있는데 이해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의미를 골라주시는 게 맞아요. 상황정의라는 것은 이해했다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이것은 파악했다 라고 하는 거 정의적 측면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묘하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 문장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많이 해줄 거야.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그는 인간만이 지니는 마음과 정신에 집중하였다. 나오네요. 무엇을 연구했다? 마음과 정신. 누구의 연구 대상? 베버죠. 베버는 뭘 연구했다? 인간의 마음, 정신. 이걸 왜 연구했냐라고 했더니 이게 종교사회학이든 다른 사회학이든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사회학을 이해사회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표현하기를 이것이 바로 사회를 변동시키는 원인이라고까지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이네.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 이 사회가 변동하는 이것 때문이야. 그럼 이러한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될 때 변동이 나타날까? 바로 이게 합리화될 때. 그러니까 이게 합리화되게 되면 사회도 합리화되기 시작하지. 이러한 합리화는 바로 어디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해. 마음과 정신 연구하려면 심층 연구해야지. 개개인을 연구해야지. 연구 대상이 이때처럼 관찰 가능한 게 아니지 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가르는 경계. 마지막에서 벌써 나왔네요. 가른다라고 표현했어. 가른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디르켐은 가른다라고 하지 않았죠. 자연과학에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접점이다, 공통점이다라고 표현이 나오겠지. 지문에서 이게 뭔지 찾아야 돼? 베버인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학자가 사회학자가 베버뿐일까? 아니 더 있는데요. 우리 출제 베버만 합니다. 심층 연구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회학자 가위볼 때 어차피 사회와 개인은 1대1로 대응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우선 나왔어요. 사회와 개인은 무슨 존재다? 다른 존재다라고 했어. 다른 존재.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우선 지울게요. 개인은 같지 않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과 사회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 보이는 게 무슨 론? 실제론이 하나 나와요. 개인의 합이 사회다라고 하는 게 명목론의 특징이었지.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회는 독립적이야라고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것, 개인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 찾았고요. 이처럼 다른 존재들 제한물이 이거 하나로 묶어내려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로 묶는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하나로 묶어내려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것에 따라 모든 존재가 같다고 하는 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자면 다음 글 읽고 빈칸에 들어갈 사회 일정 이거 두 개의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답을 해라. 마지막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자면 이거 하나로 묶는 것을 강조했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다인한테 일탈과 범죄 일반은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여기는 자, 확고부동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진실이야 라고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과 도덕이 결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즉 일탈과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야 라고 믿는 것이 그런 류의 것이 아니다. 거짓스럽게 믿는 일반인들의 믿음은 일정한 경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믿음 나왔어요. 일반인들 나왔어요. 우선 여기서 일반인들이란 단어를 썼어. 여러 명이죠. 복수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확고부동하게 이거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사회학자 가백이 특정 개인의 모든 신념과 행위는 그가 속한 사회 이것과 일치시는 본래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시도한 것이다. 이 학자는 근데 이걸 시도했어요. 공통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이 사회를 결속시키는 한 가지다라는 걸 했어요. 자, 이 사회학자가 약간 비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네. 요즘은이 이방인의 사회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교수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바로 뭐에 대한 거냐면 디르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르켐은요 인정했어요. 지금 이거 하나로 모든 사람 할 수 없다. 자살론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들이 종교마다 다르고 한다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묶을 수 있어? 그 종교를 믿는 사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믿음이고 사회는 독립적이고 이 사회 안에서 개인들은 끄집어냅니다. 이 사회의 공통된 믿음을. 그러면 이 개인들은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들이 공통된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니, 진보니라는 걸로 묶임이 되고요. 촉법소원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로 묶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 하나를 가지게 되죠. 바로 뭐에 대한 거? 집합의식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지문을 여기서 가져온 것도 이거 책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긴 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렵잖아요. 바로 뽑아내기가. 근데 마지막에 해야 돼. 일치시키는 것은 시도했다. 이 사람은 했다라는 거지. 이걸로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지. 그 집합의식은 여기 보면은 뭐하고 구분돼요? 도덕하고 약간 구분돼요. 도덕하고 약간 구분되는 이유가 자, 도덕. 그 다음에 집합의식.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러한 도덕은 집합의식에 포함되는 유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집합의식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구분하려고 그래요. 바로 뭐? 관찰 가능한 걸로 바꾸기 위해서요, 도덕적 영역은 뭐에 가깝고, 가치적 영역에 가깝고, 이 집합의식은 뭐에 가까워? 사실에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로 연구를 할 수가 있냐면, 사회적 사실로서 연구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디르켐이라는 사람은 도덕보다는 뭘 더 연구를 많이 했냐면, 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사회적 사실로서 믿고 있는 거잖아.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고 성문법으로 존재하고 하는 거지. 물론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 사회 변동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지. 그러면서 다시 이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후대에
후대 이쪽을 연구하게 되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뭐? 도덕을 연구하면서 나오게 된 게 뭐? 도덕적 개인주의.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초반에는 집합의식과 법, 계약, 사회적인 제약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걸 더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대한 지문을 봅시다. 아래쪽에 대한 지문을 보면 호주의 원주민 집단이 한 남성이 어느 날 관행 같은 게 너는 이제 여러 년이 강간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그런 짓 그만 최소한 나에게 그걸 강요하지 말라 선언했다며 호주 원주민이 이제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텍사스의 1차 아버지 사이비 종교 집단 자신들의 증언 선녀들에 반대한 남자가 나왔다. 그 집단은 그를 어떻게 제어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일을 증언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지. 거기에 반대하고 있어 라고 나온 거야.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 행위들 이게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어. 공통된 믿음으로 그대로 되는 거지. 아프리카 같은 데 대해서 여성 할례 같은 거지. 그쪽에서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게 나빠 이렇게 되니까 뭐 자신들의 집합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집단 내에서는 그들의 집합의식에 맞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사례가 이 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의식이라는 게 그 사회 안에서 외제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믿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거래요. 그 사회가 강제적으로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뭔가 버팀목, 믿을 구석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끌어당기는 거야. 결혼해야지. 다들 그렇게 하자. 그게 행복한 거야. 이게 뭐냐면 사회가 그렇게 하니까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다가 묶으려고 하고 하는 행위에서 촉발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디르켐의 집합의식이었습니다. 자, 집합의식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게 뭐 갖고도 설명되면 그 전에 문제되는데, 디르켐이 토템이라는 단어를 꺼냈어. 어떤 집단의 부족이 왔더니 토템에 대해서 굉장히 묶여있고 여기에 대해서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묶여있고 굉장히 신실시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그 토템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자신한테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서 하나의 집합의식으로 선택된 거지. 근데 선택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 사실로 날 지배하고 있어. 그냥 믿고 따르게 되는 거. 우리가 종교를 처음에 선택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계시고 이렇게 돼. 그 전에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했을까? 아니야. 자기가 선택한 거야. 거기서 하나의 집합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행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3번. 이것은 사회적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여 우리 생활의 한 명제를 만들어낸다. 우선 첫 번째 1번. 사회생활의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명제를 생산한다. 의문점을 준다라는 거네. 예컨대 인도에선 치즈산을 발달 치즈 발효방법에 다른 나눔과 차이가 있다. 그건 인도만의 특성인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 나오네요. 간접 경험과 추체험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이런 명제를 썼을 때 이 명제가 맞냐 틀리다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방법을 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간접 경험 또는 추체험 같은 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 간접 경험과 추체험은요 공통적 속성이 뭐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지, 그 인도인의 입장에서 어떨까, 그 사람이 직접 돼보는 거지. 여기다 또 추가하자면 나왔던 것 중에는 상상적 실험이라고 하죠. 상상적 실험이란 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두 가지를 이제 빼보게 되면서 요소를 넣고 빼보게 해그려서 이거 어떨까라는 거죠. 일종의 추체험의 일종이죠. 여기가 서로 절대 신자의 비교적 결의를 잘 따르고 있어. 이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간접 경험 추체험을 통해서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네, 맞네. 지지를 발효시키는 레닌 사용하지 의령 의식을 단순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힌두교는 선신의 개연성. 자, 체크합니다. 개연성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러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하다, 그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개연성이죠. 이 개연성의 특징은 100%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무슨 현상의 특징이에요? 사회현상의 특징 중에 들어가죠. 자연현상은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이 되는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려면 확실한 비교 대상. 이 비교 대상은 건전한 것? 그거 아니에요. 좋은 것?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기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봐야죠. 이것은 그래서 객관적이다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개연성. 근데 그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지. 바로 뭐냐면 지금이란 연결고리 명제를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이자 수단이 돼요. 하지만 이걸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간접 경험이 실제로 그들의 적중하는지 그들의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를 집어넣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바로 이념형에 대한 이야기죠. 우선 이념형을 알 수 있는 클루가 여기 있었어요. 앞에 있는 거에서도 이념형 찾은 사람 바로 있을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근데 이 다음에 보게 되면 간접 경험 추체험 바로 누가 한 거냐면 베버가 있었던 거죠. 이 베버는 간접 경험과 추체험을 통해서 이념형과 지금의 사회현상을 비교하여 지금의 사회현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동기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걸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개연성입니다. 이 개연성은요. 베버가 실제로 사회적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의미, 사회연구 방법론에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안 나와요. 이상하게 안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 우리 사회문화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클루들 중에서 이념형 찾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회학자 감히 말하는 이 개념, 현재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지금 이 개념은 다르게 쓰인다. 그가 스스로 정리하기에 공상주의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실제적인 것. 자, 이 사람은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기에 이걸 썼대요. 이걸 썼대요. 이건 매우 실제적인 거래요. 실제적인 것이고, 맞닥뜨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성찰을 필요해 진정한 목적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 목적인데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연구 목적. 이 연구를 밝기 위한 목적인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이 당시에 그가 이것이라고 부르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바라요. 나왔네요. 그죠? 바로 이건 뭐냐면 이 연구인데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면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날스니에서 사회학자 갑의 사회학 전통인 베버의 전통을 따른다. 사변적 철학자이고 그가는 모기처의 성인자 그가 과학적인 태도를 주장해 사회학이 잠재 중요한 역할을 취재할 만하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사회학 전통보다는 베버가 쓰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게 요 단어가 사실이란 단어인데 무슨 사실? 사회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회적 사실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디르켐은 뭐하고 같다? 자연현상과 같다라고 강조를 한 거지. 근데 베버가 이후에 연구를 하게 되면서 개연성을 얘기하고, 그치?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현상이라는 건 자연현상과 다르다. 사회적 사실이란 것은 사회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완벽한 과학적 사실과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가 사회현상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것을 뭐로 봐야 된다? 사회적 사실로 봐야 된다. 여기다가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사회적 실제로 봐야 한다는 아니에요. 사실로 봐야 되는 건 팩트고 100% 실제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걸로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보단 이건 그냥 전제예요. 전제 일종의. 사회적 실제라는 것보다 여기선 사실로 간주한다라는 게 맞죠.
이게 중요해요. 리가드예요. 사회적 사실이다라고 안 했어요. 싱이라고, 싱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싱으로 간전. 물론 책에 보면 싱이다, 사회적 사실이다라고 서술은 돼 있는데 디리켐이 나중에 여기에 대답하기를 사회적 사실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자기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연관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찾게 되고 실제를 써도 맞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사실하고 실제는 좀 그래. 실제는 전제고 사실은 디리켐이 강조한 것. 연구리에서 어떻게 구분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베버도 사회적 사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버도 연구에 대해서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러한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라는 영역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버는 이 사회적 사실에 대해서 이 개연성을 이야기하면서 구분하자. 무엇과 무엇으로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베버는요. 그러니까 이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디리켐이 했던 게 아니라 디리켐은 가치마저도 무엇으로 본 거야? 사실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마저도 사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가치에 대한 분리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예요. 이것은 가치야, 이것은 사실이야 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예요. 이건 베버의 업적.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의미가 바뀌었겠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회적 사실로 본다가 이제는 사실과 가치를 분해서 사실연구만 사회적 사실로 봅시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옛날에 냈었는데 이게 사회문화로 안 나오고 그걸로 나왔지. 저 뭐야, 정치로 나왔죠. 근데 나올만 했죠. 여러분 뭐 사회문화에서도 봤었고 정치에서 봤었을 거야. 인간의 정체에서 가장 전형적인 지배 유형이라고 그랬어. 이건 뭐야? 가장 원류에 먼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 여러분이 먼저 있었다를 베버가 얘기했다?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베버는 절대 이것이 뭐가 먼저다라고 얘기한 것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다양한 지배 유형이 등장할 수 있다를 강조한 것이지 이게 먼저, 이게 1번, 이게 2번, 이건 3번 나누는 번호를 나누는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행위 유형도 우리가 알죠. 전통적 행위니 뭐 감정적 행위니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전통적인 감정적인 지금도 우리는 감정 표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 행위가 나중에 나타난 건 맞는데 이 행위가 어떤 게 먼저야? 선우를 파악하는 것은 베버가 강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배 유형. 정체에 대한 가장 높은 차원의 표현인 소명이라는 것의 개념에 바로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 그러면 지배에 대해서 이 지배에 대한 소명을 얘기했어. 소명은요, 누가 주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줍니다. 사람이 아니죠. 신이 줍니다, 신이. 신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신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게 있다? 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건 신이 내린 존재야. 라고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신과 동등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믿게 되죠. 이거하고 구분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때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관습적, 역사적인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의 자식이 아니라 똑같이 똥 싸고 밥 먹고 화내고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게 다르게 돼요. 이 소명에 의해서 하게 되면 뭐가 돼? 카리스마적 지배가 되고요. 연한 역사나 관습에 따라 무슨 지배? 전통적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에 대해서 왕 하면은 막 천자의 자손이고 막 천손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무슨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가 될 것이요. 뭐 왕 떴어? 해주는 거 이건 뭐? 전통적 지배 같은 거지. 두 개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 지배와 카리스마적 지배에서 바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냐면 권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전통적 지배는요, 뭐는 확실히 있다는 것은 권력은 있어요. 근데 위신은 매우 낮은 거지. 위신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고 안 보일 때도 기고하는 것이거든. 근데 카리스마적 지배는 권력과 위신이 둘 다 높게 나타나요.
이거 무슨 차이를 보여주냐면 베버가 나중에 강조하기를 이후에 지금 현대사회의 지배들, 법적 합리적 지배잖아. 여기에 무슨 지배가 필요하다? 카리스마적 지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꺼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이라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인간도 서서히 합리적으로 성장하고 법이라는 것도 구멍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배에 온전히 안 따르게 되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르고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카리스마적 지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뭐에 가깝냐면 이 카리스마적 지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디르켐이 얘기했던 도덕적 개인주의 꺼냈죠. 현대사회 변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런 카리스마 지배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개인의 의리와 동기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왜 많이 안 쓰고 사회에 안 나오냐? 안 좋거든. 아니, 법적 합리적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 이거 약간 독재자에 가까워요. 김일성에 대한 믿음 같은 거, 스탈린에 대한 얘기하고 교조주의하고 비슷하거든. 그래서 별로 이 사회에서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 갑니다. 사람들 예언자, 전쟁자에게 헌신해요, 몰두해요, 받아들여요, 몸을 바쳐요, 충성해요. 그 인물에게 내적으로 소명한 지도자 인정하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권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다하고 진짜 심적으로 다한다, 위신을 부여하게 되죠. 복자는 법규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자 이거 나왔어요. 법규 때문이 아니라가 중요한 게 법규 때문에 따른다라고 하면 무슨 지배가 돼? 법적 지배, 합리적 지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규 때문이 아니라니까 요거 두 개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본래적인 소명을 가진 정치가, 소명을 가진 정치가들은 그래서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거죠.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 개인이 그걸 뿜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 베버의 해석에 보자면 신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런 전통적 지배가 대부분인데 카리스마적 지배를 그들이 부여하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 천손, 신화 같은 것을 만들어냈던 거지. 자, 근데 그게 이후에 변화하죠. 절대왕정이 등장하고 하면서 관료제와 상비군이 등장하면서 뭐가 등장해? 법, 율령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법적 합리적 지배가 나온 거죠. 정치가들이 동원한 권력 전환에서 니은이다. 이것은 하나는 인정이어서에서 행정관리와 답을 얘기했구나 방금 전에. 그렇죠? 권력 자원이에요. 권력 자원. 그러니까 이게 형성되게 되면 권력 자원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자세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라 시대, 삼국 시대 막 공부할 때 왕들 중에 이거 배웠을 거야. 누구지? 백제는 고양이고 고구려는 소수리망이고 뭐 관등제 정비. 이 관등제, 그 다음에 복속이라고 그래. 옷의 색깔 해가지고 막 구분한 거. 이거 일종의 뭐에 해당해? 관료제에 해당하죠. 급이 다르다라는 거지. 입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관료제 또 하나가 그거죠. 신라시대를 얼검했던 무슨 제도? 골품제도 같은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행정관리와 물리에서 행정수장군에 근데 그 아주 특별하다. 두 권력자의 분리는 제도화된 통치조직. 자, 이것이 가져오는 게 뭐예요? 제도화된 통치조직 가져왔어. 여러분 이게 이 문제가 아다시피 관료제가 2년 연속 출제가 됐거든. 한번 관료제 다이렉트로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활용해서 낸 문제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2014년에 이쪽 관료제 말고 이제 관료제 한 개 해가지고 출제가 됐었죠. 되게 자주 내요. 되게 자주 내고. 근대 국가에선 투권력자 제도한 통치정이 생긴다. 그래서 독자적 처분과 신문제적 기능의 권한을 박탈하고 그 대신 국가 자신의 최종적 이치. 국가 자신의 국가 그리고 자신이 최종적 이치에 간 걸 뭐라 그래? 중앙집권이잖아. 이게 바로 중앙집권은 관료제가 만들었다라는 거지.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지배와 관련된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후에 나타난 건 이제 우리 관료제 현대에서 문제점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지배와 관련된 관료제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 합리화가 나타났죠. 합리화가 나타나니까 이전에 이런 걸로는 도저히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어.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면서 법을 이용해서 무슨? 합리적 체제를 만들면서 합리적 지배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명, 여기서 역사관수, 여기에 핵심 뭐? 법이죠. 법이죠. 그래서 이 합리적 지배체제가 되니 이거에 가장 표준이 되는 게 무슨 제? 관료제가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통해 니은이 나타난 상황. 이를 설명하시오. 사실 이게 예전에 냈던 문제는가 이렇지 만약에 출제를 하게 되면은 가로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가로 하나 더 있어가지고 묻게 되고 빈칸 하나 묻게 되고 이거 줘가지고 2점, 2점 줬을 겁니다. 예전에 그냥 4점짜리 문제를 이렇게 줬었어요. 표준정과 동화정과 뭔지 몰라. 학교 공부란 선생님이 가르친 전부라고 알고 있어. 학교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그랬죠. 새로 전학관학교에 서울 통해서 이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공부 좀 잘하다가 서울의 강남 같은 데 갑자기 딱 떨어지니까 애들이 미친 듯이 잘하기 시작하네. 지금 이제 중학교도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진짜 문제의 결이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도 다르고. 지금 어느 정도라냐고 했더니 영어 있죠, 영어. 영어 같은 경우는 강남과 지방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과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뭐 심하게 얘기하자면 초등학교와 대학생 레벨의 차이래요. 왜냐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기 고1, 2 애들이 강남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막 틀리는데 수능에서는 반에 30명 중에 18명에서 20명이 만점이 나오는 거지. 근데 지방에서는 그거 만점 오 막 이렇게 되는 거하고 차이죠. 비슷하게 다른 거 나타나게 되는데 애들 이런 걸 겪었네. 그럼 이쪽에서는 내재들 강남이라는 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무조건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사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우리 아이 뭐 지금 아직 뭐 꼬꼬마고 코올리기고 말도 못하지만 근처에 있는 중학교들도 봐요. 제가 초등학교 전공 없으니까.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 봤더니 아예 내놓고 여기는 중3 되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을 출제는 교과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 엄청 많이 가는 그런 이슈가 된 학교지. 그 주변 학원들이 이쪽 전문 내신 학원이라고 만들어 놓더라고. 그건 뭐야? 암묵적으로 이 중학교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딜 가야 돼? 반드시 학원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도태되는 거버리는 거지. 그러니 갑자기 이사 와서는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뭘 못했지? 어떻게 했지? 아 미치겠네. 그래서 그 숙제를 했느냐? 어떻게 그 숙제를 했으니까 내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방법을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왜 몰라? 얘는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왜 이걸 얘는 못하지? 라고 하는데 얘가 전학을 해서 이거 모른다는 몰랐지. 내가 전과에 모른다는 사실에 그 세계를 알아. 아 전과를 얘가 모르는구나. 이 전과는 일종의 뭐예요? 대본인 거예요. 여러분 연극학 이론 시험 문제 나왔었죠? 되게 옛날이네. 연극학 이론에서 중요한 거 연극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대본 필요해요. 이 대본도 중요해요. 이 대본은 일종의 뭐에 가깝냐면 자 여기서 연결되는 게 누구냐면 가핑켈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가핑켈 뭐죠? 사람들이 어떤 그 집단, 그 민속의 사회적 사실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집단에 갑자기 들어가면 그러한 사회적 사실이 있는 줄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거나 뭘 하면서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회적 사실에 대해서 자기네가 부끄러우면 노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부끄러운 거 아니까 조용하게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 전과도 그런 거죠. 가져다 전과 있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번에 지금 표준정과 몇 페이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 짓을 한 거죠. 그러니 선생님은 매우 화를 내셨고 아이들은 당황한 날 보고 킬킬대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리빌, 이제 어떤 대본에 대해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전해진 거를 깨버린 거예요. 이거는 드러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전과에 나온 거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걸 표출하지 않아야 돼요.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의도치 않게 뭘 하게 된 거냐면요. 바로 역할 거리를 둬버리게 된 거예요. 얘는요. 의도치 않게. 그럼 당연히 역할 거리에 대해서 지금 이거 됐을 때 이게 사람들이 쟤 왜 저러지? 라고 해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용시키지 않고 얘네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거부하는 경우가 뭐가 돼? 얘한테 뭘 내리게 돼? 오명을 주게 됩니다. 이 오명이 바로 무슨 이론? 낙인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건방진 학생으로 하면서 생각 없고 순진한 놈 되면서 이렇게 됐었다. 고프만의 입장에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나 문제에다 그렇게 냈지. 사역자에 대해서 지금 냈을 때
그렇게 안 내면 고프만 영국이론 관점에서라고 했죠. 이게 다른 학자 입장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고프만이니까 이게 뭐지라는 걸 생각해야 돼. 정가란 뭐다? 일종의 영국 대본이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면 뭐다? 이 영국 대본이 있음을 밝혀서는 안 되는데 밝혀버린 것이다 라고 한 거지. 일종의 이 사회의 룰을 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숨겨진 대본이란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론에서 당연히 대본이 있습니다. 이 대본은 일종의 뭐냐면 한 집단의 관습 또는 행위 규칙이죠. 그렇죠? 관습이나 행위 규칙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 인상관리, 이거 할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역할관리 해버렸잖아. 원래 애들한테 요구되는 건 뭐야? 학생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는 거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인상관리라고 했어요. 당연히 쓸 수 있어. 이거 서술형이잖아. 인상관리에 뭐 한 거야? 실패한 거예요, 지금. 인상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오명을 얻게 돼. 괜찮습니다. 그게 더 맞죠. 인상관리란 말이 더 맞죠. 또는 의도치 않게 인상관리 실패하고 역할 거리를 더 버리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또는 숨겨진 대본을 리빌해버렸다, 까버렸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가가 대본이다라는 얘기 써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연극학위론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길이라는 게 있어. 이게 주 통로가 있고 벽이 있고 여기에 숨겨진 통로가 있단 말이지. 여기 옛날 저택인데 일반적인 그 가족이나 그 귀족들은 이 길로 다니는데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 청소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숨겨진 통로로 다녀야 되는 거지. 이게 고프만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 갑자기 처음 일을 한 신입이 들어와서 뭣도 모르고 청소를 한다고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청소를 했는데 해도 되거든. 근데 귀족이 오게 되면 빨리 숨어야 된단 말이지. 숨어야 되는데 숨지 않고 계속 청소를 하니까 그 귀족이 뭐 화를 냈다라기보다 이러고 갔는데 이게 바로 이쪽에서 혼을 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오면은 재빨리 이쪽에 들어가서 있다가 청소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뭐냐면 해야 될 행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어긋나게 된 거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하죠. 인성관리 실패한 거죠. 이런 것들이. 고프만이 들었던 예시입니다. 고프만이 다시 나올 기회는 너무 가까워요. 고프만이 나온다라는 거는 쿨타임이 내가 보기에는 3년. 그래서 가깝지 않아요. 그래도 나왔던 거니까 기치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핑켈이 이번에 큰 것 같아요. 가핑켈 나온다면. 사역자 갑은 자꾸 사역자 갑, 사역자 의뢰인데 안 바꿨어. 이거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역자 갑을 거의 안 내요. 나는 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자가 중요할 때고 대부분 다 학자 이름 써줍니다. 그러니까 더 쉬워요. 학자 이름 써줍니다. 사역자 갑은 분업에 대한 지식인들의 우려를 주장했다. 그 당시 지식인을 우려했던 바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태보였다. 그러나 그는 분업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분업에 대해서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순간 마르크스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거 그 다음 문장. 분업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 분업은 마르크스 할 때는 뭐예요? 최악이에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본 주범 중에 가장 나쁜 수단 중에 하나인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 사람 분업이 쓸만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마르크스 아니네 찾아주셔야 되고요. 분업의 발달 없이 대규모 사회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인간이 분업에 의존한 사회에 대한 의존도도 한계로 된다. 사회에 대한 의존도. 자, 분업. 이게 마르크스. 지배 강화되면.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사회 의존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요거요 굉장히 잘 설명한 게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딱 했을 때 기계적 연대를 가장 잘 설명한 거. 자, 이거는 예,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인데 기계적 연대는 이랬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이게 유기적 연대예요. 아주 간단하죠. 유기적 연대와 기계적 연대의 차이는 뭐? 직업의 다양화입니다.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얘네들이 뭐도 해야 되냐면요. 네모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별 역할도 해야 돼요. 자급자족이죠, 일종의.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 네모나 별이 만드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얘들도 동그라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전에는 서로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 왜?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이제는 찾아가야 돼. 뭐가 증가해? 상호 작용의 증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라는 현실로 보면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거. 안 하면 못 사는 걸.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요구된다가 뭐야?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도가 커지게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요걸 이제 뭐라고 표현했어? 동적 밀도의 증가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자기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요거 안 되니까. 인간이 분업에 의존 사회에 대한 의존도 하기는 노동이 분할해서 개인은 결국 개별화돼. 개별화돼요. 개별화됐지. 개별화됐지만 이와 함께 사회에 대한 의존도 강해진다. 분업역대에서 개인은 더욱 연대 응집력을 요구하게 된다. 자, 보면 직업들이 다 같아요. 같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라고 하게 되면서 뭐는 있어? 집합의식은요 강한 편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기 좋으니까. 근데 집합의식은 강한데 굳이 상대방을 찾아가서 만남을 하고 사회적 행위를 요구되지 않아. 그건 필요하지 않은 거지. 이때는요 집합의식이 자기와 다른 일하는 사람이 증가되는 게 약화될 수는 있어. 이전에 비해서는 약해질 수도 있어. 근데 이러한 동적밀도 상호작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약했던 집합의식이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 서로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해하게 됨으로써 라는 거지. 아무런 문제만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인데 문제는 이런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따라야 돼? 규범을 따라야 되는데 이러한 규범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몇 가지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는 의존하고 싶은데 나는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김으로써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무슨 상황? 아노미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더욱 연대 응집력을 요구하게 되면 연대의 조화로움을 해요. 연대라는 얘기 나오면 누구예요? 디르켐이에요. 디르켐이 연대라는 단어를 썼지. 그지?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다. 연대의 조화로움을 위해 스스로를 자제하는 도덕적 힘을 갖게 된다라고 했어. 이게 뭘까? 이거 그냥 개인주의야. 그냥 개인주의. 이거는. 그러니까 도덕적 개인주의는 못 가졌으니까 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때 이 표현 도덕적 힘이 그냥 개인주의가 도덕적인 이유 뭐?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데 상대방이 절대 뭘 끼치면 안 돼?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개인주의예요. 그러니 어떤 자유로운 계약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계약법이나 어떤 이런 통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걸로 안 될 정도로 너무 사회가 분업이 너무 다양해진 거야. 다원화된 거야.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맡기는 거야. 나는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했는데 상대방은 피해를 보는 거. 지금 상황이야. 잘 봐. 개인주의적으로 얘가 일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얘는 뭐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마음에 안 들고 갑자기 그 다음 잘라버리면 얘 인생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지. 내가 지금 다른 사람 고용에 더 싼 애가 나타났는데 그럼 또 잘라 또 쓰고 하는 게 가능했던 시대였던 거지. 단순히 이런 개인주의로 이렇게 행위를 했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로 안 되겠다. 아놈이 더 큰 도덕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목이죠. 사역자 을은 분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 시도했다. 분업이 출발점이 교환이라는 점. 자, 분업을 교환으로 봤어. 그가 말한 교환에는 개인끼리의 호의적 교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호의적 교환이란 건 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상호 간의 혜택을 보는 교환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교환이란 거에 대해서 우선 교환이론 떠올릴 수 있어. 호만스. 두 번째, 실제로 교환이 여기서도 많이 나왔어. 레비스트로스. 호혜성. 그래서 이 교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한다. 의식구조에서 이런 말 했죠. 문명적인 독립적 사회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부족이나 공동체 자신의 자연환경 속에서 다른 생산수단, 생활수단 교환해야 되겠네. 생산 방식과 생산은 서로 다르다. 자연 발생자와 공동체는 생산물을 교환하게 됐다. 교환이 생산의 역으로 생산물의 차이가 교환이라는 매개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교환이 나타난 이유가 뭐의 차이라고? 생산물의 차이다라고 했어요. 즉 인간이 하는 상호작용, 사회적 행위가 뭐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생산물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사회적 행위가 생산물의 차이에서 나타났대. 즉 처음에 원시시대 때 부족들이 모이고 같이 살 때는 괜찮았었어. 자, 이거 자본주의까지 안 갖고 원시시대부터 부족사회 만든 거 이 시기에 있었던 얘기고, 행위의 시작이, 행위라는 건 교환이고 그 교환이 바로 생산물의 차이가 바로 이걸 만들어냈는데, 요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요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요게 잘못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인간들의 세상도 어그러지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호혜성을 따지지는 않지만 이게 불균등, 불평등하게 바뀌는 순간 사회는 망가지는데, 그게 바로 뭐? 자본주의였던 거지. 자본주의가 왜 이게 어그러졌냐? 생산수단 가진 놈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생산수단 가진 놈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동자들이라는 거 절반 가져가니까요. 아니,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그 위에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고.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히 나는 그 노력이 그냥 부모가 있었던 걸 그걸 물려받게 됨으로써 난 아무 짓도 안 하고 너희들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니까? 아니, 봤잖아, 그런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력을 해. 선생님이 돼. 선생님이 돼서 뭐 결혼해갖고 부인이 뭐 부업을 한다고 뭐 커피숍을 차리겠대. 뭐 해야 돼? 건물주를 찾아가죠. 월세를 갖다 맞춰야 되죠.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하면서 뭐 월세 110만 원이고 뭐 부가세부터 120만 원씩 매달 주시면 되고 잘 부탁드려요. 그 사람 놀러 가죠. 이게 뭐냐면 그게 문제다라는 거야. 열심히 여러분 부인이 막 한다 그래서 뭐 또 빠지게 일하는데 갖다 바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교환이란 인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못 준다. 마르크스가 썼던 표현이고, 마르크스처럼 안 보이려고 지문을 내가 잘랐겠지. 아셔야 돼. 자, 마르크스인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중요한 거 뭐가 없다? 호혜적 교환은 없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의 행위가 나타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니까. 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도 뭐야? 자연 발생적인 거라니까. 그 사람이 노력한 게 그냥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산물의 차이가, 자연 발생으로 나타난 생산물의 차이가 인간의 행위나 모든 것들을 제약하고 불평등을 양산해 낸다니까. 자본주의도 뭐야? 자연 발생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니까 건물주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자기 태어난 건물주 아들, 딸인 걸 어떡하겠어.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해 가십니까? 좋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연대가 함축하고 있는 속성. 갑의 입장에서 연대의 속성. 연대, 새로운 연대의 속성. 기계적 연대에서 이렇게 가고 나서 뭐가 증가? 상호 의존. 자, 상호 의존성도 괜찮아. 맞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연대 이름이 있죠. 무슨 연대야? 유기성이야. 그래서 사회가 변하면서 연대는 유기성이 증가해. 상호 의존성도 맞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연대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써야 되죠. 글 가야 돼요.
연대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것이 나타나므로 갑의 분석과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나왔을 때 이 연대라는 것이 생산물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요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사실 연대의식 누가 더 강조했냐면 마르크스가 더 강조했어요. 마르크스의 연대의식, 다른 말로 무슨 의식? 니네 잘 쓰는 표현. 집합의식이죠. 이 집합의식은요, 마르크스는 서로 간에 집합적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마르크스는. 너무 착해, 사람들. 근데 무엇이 그런 착한 사람들, 그런 이타적인 사람들을 막아버린 거야? 자본주의가. 그래서 연대가 어떻게 돼? 깨져버리게 된 거지. 연대가 분화돼 버린 거지. 연대가 퇴보해 버린 거지. 자, 연대의 퇴보, 연대의 분화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표현입니다. 연대 좋은 거예요. 근데 계급이라는 체제가 연대를 막아버린 거다라고 표현해요. 마르크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연대를 이룰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 이 체계를 바꾸면 모든 사람이 연대를 이루는 사회가 되잖아. 그게 무슨 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연대가 되는 사회. 뭐 7번 문제 예전에 냈지만 잘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낸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 건드리게 되면 마르크스가 꿈꾸는 사회가 모두가 연대하는 사회, 그렇지? 연대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연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사라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 공산주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는 거의 뭐에 가깝냐? 무정부주의에 가깝잖아. 정부가 할 일이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 8번 사회학자 갑은 공리주의적 질서가 지배적으로 구축되는 근대사회마저도 상징체계가 사회생활을 구성하고 안내하는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자, 써보면 공리주의 X 상징체계 yes. 시험에 공리주의가 나오게 되면 그냥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공리주의가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인터레스트, 이익관심이란 거예요. 이익관심이라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거는 나에게 오는 행복과 쾌락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인터레스트. 이러한 인터레스트가 왜냐면 이거 이익만 쾌락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선택이 뭐인 경우도 있어. 다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걸 골라? 고통이 적은 걸 고르는 거. 그게 인터레스트거든요. 마이너스가 적은 거. 그게 공리주의인데 본인의 있는 쾌락과 고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구축돼서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징체계래. 그냥 가죠. 그는 프랑스 혁명을 유효? 이 잘못 쓴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빈칸 나와야죠. 이거 제가 쓴 단어 아니에요. 유효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토템이라는 단어 썼어요. 다시 한번 디르켐에 있어서 토템이라는 단어 디르켐 베버 이승에 디르켐이 있었어. 디르켐의 토템은요. 토템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공유된 상징체계래요. 그래서 공유된 상징체계는 갑이 살던 시기에 아직 이것이 자율성 언어적 공유된 상징체계로 발전하였다. 자율성이라는 게 또 중요한 단어죠. 자율성은 뭐냐면 스스로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율성이란 걸 강조한 게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칸트는요. 이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이성이 얘기하는 도덕이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래 이게 맞구나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성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이 중요해요. 칸트도. 똑같아요. 갑도 자율성.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지. 오늘 안전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래 속된 생인의 합리적 계산이 행위를 지배하게 되었다. 자, 이거 나타난 이유가 뭐 때문에? 위로 가자면 공리주의 때문이야. 공리주의 때문에 합리적 계산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지. 주판을 튕기는 거지. 이런 것은 진정한 무엇을 형성할 수 없다? 도덕 공동체를 형성한다. 자, 그럼 이 토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도덕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네. 도덕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서게 해줄 모두가 겪는 성스러운 상징이 있어요. 그걸 지금 도덕 공동체 형성. 도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도덕이 우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한 거,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됨으로써 그때 뭘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어떤 이 사회의 어떤 무질서된 체계나 문제점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 민주주의의 등장이죠. 시민혁명의 등장이죠. 그래서 이때 팽배하게 된 게 바로 뭐?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도덕적 개인주의에 대한 스토리 나와 있는 거. 이거 되게 오래된 사회학 책이에요. 사회학 개념책인데 거기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집합의식에 무슨 성을 갖는다? 이것 좀 기억하세요. 자율성. 스스로 이걸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배받는다라는 표현이 엄밀하게는 틀린 거지. 그렇게 상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집합의식이 지배를 받아라는 표현 막 쓰지만 실제로는 지배 아닌 거지. 9번 사역작업은 연대 안에 다른 자 이거 처음에 막 설명 많이 했는데 이제 반복돼 내용이 지금 앞에 설명했던 다 풀려. 다른 이야기는 변한 설명의 기사를 연대에 드리건 차이가 있을 뿐 나는 다른 거보다 더 좋다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우선 연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뛰어나다 좋다라는 얘기 함부로 하지 않지만 요거야 유기적 연대와 관련된 발생된 문제 나왔어. 한마디로 끝냅시다. 유기적 연대 문제 뭐? 유기적 연대 문제 뭐? 그게 아놈이야. 아놈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디리케미 문제면 아놈이야 그냥. 모든 걸 아놈이. 디리케미 뭐 이기적인 걸 나쁘다고 했어. 나쁜 거 맞는데 이런 사회 변화에 있어서 증명이 아놈이. 규범제대로 안 세워진 거.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기적 연대의 치료하면 갑이 가장 걱정되는 하나는 그가 이라고 명명. 답을 얘기했네. 뭐예요? 아놈이. 이 개념은 어떤 행동이 기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나왔어요. 아놈이 뭐라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도 또이또하게 지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 아노미적 상황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1차 시험 보러 갔어요. 1차 시험 보러 가서 자 나눠주고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앞에 있는 감독관이 하다가 푹 쓰러진 거지. 푹 쓰러지면 이런 애 어떻게 하는 사람 있고 그냥 쓱 보다가 그냥 문제 푸는 사람 있고 또 뒤에서는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푸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지? 이것은 유기적 연대에서 이것의 세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규범 정립의 세태일 수도 있고 사회화의 세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자, 상황을 정의하는 분명하고 강한 이게 답이죠. 상황을 정의하고 분명하고 강한 집합적 관념이죠. 관념. 그렇지, 집합의식이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배번은 상황 정의 누가 내려요? 사람, 개인이 내려. 개인이 상황 보고 내려. 이거 봐. 상황을 정의하는 관념이래. 상황 정의 누가 내려? 집합의식이 내려. 물론 이 집합의식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이 집합의식을 받아들인 순간 상황도 그냥 그 집합의식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 같은 집합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상황 정의를 갖기 때문에 디르켐의 입장에서 상황 정의를 연구할 필요 없는 거야. 뭘 연구해? 집합의식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사람 자신의 문제에 많은 일들에 들판 도난을 잡아대는지 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갑자기 없어지게 되니까 부딪히게 되면서 이게 알지 못하게 된 이유가 이 상황을 지배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집합의식이 형성되는 순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집합의식이었습니다. 잠시 후식.